우리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매출 채권에 대해서 먼저 좀 봤었고, 오늘은 대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손이라는 거에 이 대자는 우리 빌려주다 할 때 대자예요. 우리 대여금 할 때 뭔가를 빌려줬는데 자, 여러분들이 회계상의 채권이라는 개념을 당연히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채권이라는 한자를 풀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회계상의 채권은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맞는데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채권의 범위 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계약금을 걸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물건이나 그걸 이행 안 하면 그것도 내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그건 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우리 채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상에서 그 장부에 기록할 때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됐던 거예요. 혹은 또 내가 보증금을 걸었어요. 우리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내 돈이잖아요. 그럼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채권의 범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상에서는 거래처를 기록 안 하면 오답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제가 말한 넓은 범위의 채권에 대해서 못 받게 되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손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이라는 건 내 돈이니까 자산의 성격이죠. 근데 자산을 못 받게 되었다는 건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게 없는 걸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럼 이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자산이 발생했는데 뭔가를 빌려주거나 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산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는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손상각비라고 하는데 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인 800번대로 매출 채권일 때 쓰는 거고 자 우리가 기타 채권들도 있죠. 그래서 기타 채권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둘 다 비용이라는 건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매출 채권하고 관련된 거냐 아니면 기타 채권하고 관련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계정 과목은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쓰던 분계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제품을 매출을 해요. 그러면 대면에 제품 매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해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다 이렇게 써서 나의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나의 자산을 못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린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지우고 그리고 이 자산의 감소에 대한 비용 계정 과목으로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다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우리 이 분계는 익숙하시죠?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줄이는 걸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게 직접상각법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직접상각법. 우리 직접상각법이라는 건 이렇게 자산의 유출이 있는데 비용 처리해서 얘를 없애버리는 걸 직접상각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원칙인데 우리는 이 대손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제도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대손 충당금 제도를 쓰고 있는 거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제 제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 회계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쓴다라고 했죠. 발생주의라는 게 수익은 실현주의, 그리고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이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해서 발생시킨 게 예를 들어서 X1년도였어요. 12월 10일이었는데 못 받게 되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고 있는 비용의 발생을 유발시킨 게 X2년도 1월 5일이라 그러면 X1년도에 수익 인식하고 X2년도에 비용 인식하면 이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 입장으로 생각하면 경영자는 이익을 최대한 많이 일으켜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최고 경영자예요. 그럼 최고 경영자가 올해까지 만약에 내가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하고 내년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저라도 부실한 거래처에 일단 최대한 많은 수익을 일으켜서 이익 내고 커미션 받아가고, 그 다음 사람은 계속 부도가 돈 못 받게 되더라도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 제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 제도라는 건 기말에 대손 대비해서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회계 처리를 목적으로는 이론상 근거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대손율만큼 미리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설정하는 방법은 잔액 비례법이라는 게 있고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령 분석법. 우리 어제도 그랬는데, 자, 우리 책에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 책이 두 권이죠. 녹색책하고 빨간색. 여기에 있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것만 알려드릴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 봤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본 용어는 없도록 하는 게 최대한 제 목표예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 제가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 처음 들어본 거다 이런 건 없도록 해드리려고 전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잔액 비례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기말에 채권 잔액에 몇 퍼센트 돈 못 받을 것 같다. 1%다, 2%다. 이게 잔액 비례법이고, 연령 분석법이라는 건 채권이 발생한 기간이 얼마 됐는지를 봐서 오랫동안 못 받았어요. 그럼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오래된 채권은 대손율을 높이 잡고, 최근에 발생한 거는 못 받을 확률이 작겠죠. 그럼 대손율을 낮게 잡아서 채권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얼마 경과됐는지 구분을 해서 대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계산 방식에 의해서 할 때는 연령 분석법이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 잔액 비례법이라는 건 우리가 그 대손 충당금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K랩 프로그램만 쓰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K랩 프로그램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대손 삼각 버튼으로 대손율 정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 A 프로그램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본인이 시산표를 확인해서 채권별로 잔액에다가 대손율 곱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줘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연령 분석법은 기간 차이에 따라서 대손율을 다르게 잡으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얼마의 기준을 잡았다는 자료를 제시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곱해주고 대손 충당금 빼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쓰기에는 이 연령 분석법이 시험용으로는 훨씬 더 용이하고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 방법 볼게요. 자, 그럼 기말에 설정하는 거는
자, 채권별로 각각 대손 충당금을 사용을 할 거예요. 채권별로 각각. 자, 그럼 채권별로 각각 할 때, 자, 첫 번째가 채권의 잔액을 파악을 하고, 자, 채권의 기말 잔액에다가, 자, 잔액 비례법으로 먼저 볼게요. 그럼 채권 잔액의 합리적인 대손율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거예요. 합리적인 대손율이라고 표현한 거는 업종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업종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 여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는 대손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또 현금 거래가 많은 곳은 대손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율을 곱해주게 되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목표액이 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할 이 금액이 목표액이에요. 더도 말고 딱 이 금액을 맞춰둘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면 우리가 더 보충을 할 거냐 아니면 환입을 할 거냐라고 이제 표현하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 회계에서는 보충법을 사용을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환입법 혹은 총액법을 사용을 해요. 총액법. 자, 그래서 우리 이론 시험에서 재무회계 문제인데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은 보충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한 만큼 채워 넣네. 그럼 지금까지는 안 헷갈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법인세법 공부할 거죠. 그럼 하면서 총액법으로 쓰는 걸 볼 거예요. 그럼 얘가 또 합리적이게 오인할 수도 있어요. 자, 얘 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는 목표액이 100이라고 볼게요. 기말에. 그런데 잔액이 60 있어요. 60이. 그럼 잔액이 60이 있으면 이 40을 어떻게 채워서 100을 만들 거냐라는 건데, 회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40만 더해버리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 60이 잔액이면 우리는 설정액이 100인데 잔액이 60이니까 40만 채워 넣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쓴 게 보충법인 거고,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 쓰고 먼저 이 60을 빼내버려요. 60을 빼내고 나면 대손 충당금이 제로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다시 여기에다가 100을 집어넣는 방식을 써요. 100을. 결론적으로 100이 남는 건 똑같은 방식인데, 그런데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아래쪽 분기 안 보일 수 있는데,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 분계 때문에 법인세법은 빼내고 집어넣고, 회계에서는 그냥 채워만 넣는 거예요. 이 둘이 생각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번 비용 취소하고 다시 비용 처리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인세법은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비용은 예를 들어 19년도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2019년 비용이었으니까 다 취소하고 다시 2020년 비용으로 다시 설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2019년도에 비용이 많으면 이익이 작게 나와서 세금이 작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쓸데없는 불필요한
가상의 사건을 가지고 이익을 조작하는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총회법을 쓰는 게 법인세법의 생각인 거고, 너가 재손충당금 설정했던 뭘 했던 이건 작년 이야기고, 남았으면 다 다시 원상복구 시켜. 올해 거 설정하는 걸 인정해 줄게. 그럼 다시 설정해. 그게 올해 거다라고 구분짓고 하는 게 법인세법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점은 결론은 똑같은 건데 우리 이제 글자를 눈으로 익히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방법은 아니죠. 우리 전산이라서 컴퓨터가 싹 계산 다 해줄 거예요. 이 원리로 계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자료를 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우리 회계 쪽으로 와서, 자, 그럼 우리는 딱 도도 말고 이 금액을 가지고 할 건데, 이때 나오는 값이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 0이 나오느냐. 0이 나오는 건 딱 회계 그 잔액이 맞은 거니까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럼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만 원 설정할 건데 잔액이 60만 원이 있다면 플러스 40 나올 거잖아요. 플러스 나왔다는 건 이때는 보충액이 나온다는 거고, 100만 원 설정할 건데 잔액이 120만 원 있다라는 건 20만 원 많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환입시킨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환입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플러스의 보충액이 나오는 경우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기말에 설정할 때는 차면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으로 P라고 쓰는 건 자기 짝지 페어가 있는 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채권별로 자기 짝지 걸 꼭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 짝지. 자, 우리 그 자산이든 부채든 관습적으로 계정 과목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 그 본 계정 과목의 다음 번호대를 쓰는 게 관습적이에요. 자, 우리 스마트에이도 쓸 거라서 K랩은 그 스마트에이 만든 사람이랑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건데 뒤늦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불편함을 알아서 옆에 참고라는 곳에 관계 계정을 보여주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스마트에이는 그 이전 건데 그 K랩에 그 관계 계정 만든 거에 대해서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 저작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번호를 가지고 인지를 해야 되니까 관계 계정은 다음 번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이 대손상각비의 성격이 800번대의 판관비죠. 그럼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겠죠.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계정을 처리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기타 채권의 그 각 채권별로의 짝지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보충액을 쓸 건데, 자, 마이너스 환입액이 나왔을 때는, 자, 매출 채권은, 자,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을 볼게요. 자,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중에 뭐죠? 그렇죠. 어제 제가 우리 총회법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었죠. 얘는 대변이 자기 자리지만 성격은 자산이다. 우리 자산 자리는 차변인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대변이라는 건 이 자산을 줄여주는 차관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자, 그래서 자리가 대면인데 이걸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나온 금액만큼 우린 차변에 끌고 오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쓸 거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얼마. 자,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설정할 때는 비용, 그럼 돌아올 때는 수익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때는 얘를 비용 처리했다면 얘가 돌아올 때는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세금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세금과 공과금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죠. 근데 이게 과원화업이 생겨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비익이나 이런 수익 계정 과목 처리해요. 한마디로 지불할 때 비용 처리했는데 얘가 다시 돌아오면 수익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처리하면 결론적으로 이익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럼 얘도 설정할 때는 비용이었으니까 얘가 돌아오게 되면 수익 처리하는 게 맞는데 얘는 수익 처리하기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800번대 판관비는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이면 얘를 영업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영업수익은 400번대인 매출이에요. 지금 대손 충당금이 돌아온 걸 매출로 보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00번대 수익, 영업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반대로 얘를 800번대로 써서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용을 거꾸로 줄여버리는 방식을 써요. 우리가 수익 처리하는 거나 비용을 줄여버리는 거나 결과치는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이제 우리 반은 지금 제가 말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익 처리하는 거나 비용을 해서 차감하는 거나 이익은 똑같죠. 똑같죠. 우리가 왜 그걸 잘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세무조정에서 세법은 얘를 수익이라 그러는데 회사가 비용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세법이 아무 말 안 할 거거든. 그래서 그 개념을 지금부터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 작게 내면 혼내는 게 법인세예요. 법인세 소득세잖아요. 근데 이익이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얘를 200원 수익이다라고 말하는 거나 200원 비용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나 나의 이익이 200원 늘어나는 건 똑같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쓸 자리가 없어. 위에만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100원에서 60원의 비용이었어요 원래. 그럼 이익이 40원이죠. 근데 이 20원이 돌아왔어요. 20원을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건 얘를 120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60원을 빼면 이익이 60원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수익 처리하는 거고 비용에서 뺀다는 건 수익은 100을 그대로 두는데 비용을 60이 아니고 40이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익은 똑같이 60이 되는 거죠. 비용을 줄이는 거나 수익을 늘리는 거나 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지만 영업비용이 판관비니까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건 매출이에요.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판관비에서 줄이는 성격으로 해서 비용의 차감 계정이 쓰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 채권에 대한 거는 8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을 쓰셔야 되고 하지만 기타 채권에 대해서 환입이 발생하는 거는 계정 과목
한글은 똑같은데 번호대가 다른, 얘는 9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얘는 영업 외 수익의 성격인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얘는 그냥 지출할 때 영업 외 비용 돌아오면 영업 외 수익 처리하는 거고, 근데 판관비는 영업 수익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처리하고, 어떻게든 둘 다 이익의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단기순이익의 차이는 안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서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우리 실기를 91회 실기를 위해서 이 분계는 그 두 개 구분해야 되는 건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계산할 때에 K랩을 쓰든 스마트A를 쓰든 마이너스가 뜨면 무조건 수동 계산해야 돼요. 플러스가 뜨면은 K랩은 자동 계산으로 편하게 하라고 저도 권해드려요. 근데 마이너스 뜨면 이건 프로그램 특성 상관없이 둘 다 수동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계정 과목 번호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지문에서도 질문을 많이 해요. 얘 성격이 판관비 차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얘가 영업외 수익이라는 거 아는지 질문 많이 하니까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 우리 세무 2급하고 세무 1급하고 이론 시험의 차이가 뭐냐면, 세무 2급에는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보기가 1, 2, 3, 4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무 1급 문제를 보면 다들 엄청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다음 중 틀린 지문을 해서 하나는 재고자산, 하나는 대손 충당금 이야기, 하나는 유형자산 이야기, 그냥 지문마다 서로 성격 다른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기억하세요를 말하는데 이 챕터에 대해서 나온다가 아니고 이 부분도 물어본다는 정도밖에 안 돼요. 보기 한 줄. 그러다 보니까 얘가 꼭 나온다고 표현은 제가 못하지만 자주 나오는 보기의 번호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같이 이론상으로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도 35페이지 아래에 대손 충당금 환입은 우리 판매 관리비의 마이너스 차감 항목이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 교재에서도,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영업외 수익을 안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위에 챕터가 매출 채권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매출 채권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거고, 언제부턴가 출제위원이 기타 채권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채권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아마 우리 세무 2급 기출 문제 풀면서도 단기 대여금 대손 단거, 미수금 대손 단거에 대한 문제 좀 많이 풀게 된 게 문제 출제위원들이 바드럼하고 외상 매출금이 좀 식상했나 봐. 그래서 기타 채권 많이 쓰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회수하는 거 좀 볼게요. 사용하고 회수하는 거. 채권이 발생할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부가세 예수금 10만 이렇게 우리는 과세 거래를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 성격을 좀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예수금은 내 돈인가요? 아니죠. 예수금은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내가 징수한 거죠. 그죠? 내가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한 걸 예수금이라고 해요. 우리 원천 징수했던 거 다 예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도 우리는 거래 징수의 의무 때문에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 그 내가 판매한 물건 가격의 10%를 거래 징수해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죠.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대신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너무 거래가 빈번하고 특히 법인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세 달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부채인 거고, 내 돈 아닌데 가지고 있으니까 부채인 거고, 그리고 제품 매출은 나의 수익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A라는 회사가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우리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두 개를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가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되고 그냥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서 그냥 몇 년째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못 받게 되어 있는 이 채권을 먼저 지워줄 거예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다고 볼게요. 그럼 대손 충당금 110만 원에서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쓰게 될 거예요. 자, 혹시나 해서 제가 가끔씩 이제 번호를 쓰는 거는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짝지를 꼭 써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얘가 정해져 있으니까 꼭 얘 짝지 써야 된다는 의미인 거지. 번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볼게요.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10만 원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 10만 원을 안 내도록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받아주겠죠. 그럼 이 부가세 예수금의 잔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우리 동그라미 가에 적혀 있는 매출세액하고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10만 원만큼 부가가치 신고서에 매출세액 있는 쪽에서 마이너스 10만 원이라고 넣어서 매출세액을 줄일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줄어든 만큼 이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보내서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이다. 먼저 이렇게 줄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못 받게 된 돈은 판매했던 돈은 1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이 100만 원만 대손 충당금에서 끌어 쓰고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분계를 할 거예요. 우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에 따라서 차이는 이 부가가치세도 우리가 대손 처리하는 회계상의 대손 처리 대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죠. 대손 요건이 성립이 안 돼서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으면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쓸데없는 부채가 생겨서 내야 되는 비용 처리하는 거라서 대손 회계상의 대손 요건은 성립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거가 우리가 대손금 회수가 하게 되면 대손금 회수했을 때에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차변에 돈 받는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으로 돈 받는데 나는 당연히 A라는 거래처한테는 11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11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대손금 회수했을 때의 회계상의 가장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돈 받은 거예요. 돈 받은 거.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두 번째. 그렇죠. 언제 대손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왜 확인해야 되냐면 대손금 회수할 때에 대면 회계 처리는 단기 발생분을 단기에 회수하면 취소 처리하는 거예요. 단기에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했는데 얘를 회수했으면 대손상각비라고 지울 거고, 대손충당금이라고 처리했으면 대손충당금을 지울 거예요. 두 개 섞어서 쓰면 두 개 섞어 쓰고, 왜냐하면 아직 우린 결산 안 했거든. 결국은 돈 받았거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굳이 나 물건 팔았는데 못 받았다가 받았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110만 원 받은 거잖아. 그래서 대손 기록을 지우기 위해 취소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정기나 정기 이전 발생분을 회수를 하면 대손 충당금에 모아둘 거예요. 대손 충당금에 모아둘 거예요. 자,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회계 처리했던 거 종이에 글로 적어서 보여줄 거고, 세무사의 시험 왜 이래? 회계사의 시험은 위에처럼 단기 발생분이었으면 언제 회계 처리했는지 날짜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대손 처리한 거 이거는 당연히 일반 전표에 가 있겠죠. 그럼 일반 전표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확인해서 그 모습 그대로 대변에 취소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정기 발생분이래. 우리 회계 1급 세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특히 회계 1급은 무조건 정기만 발생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라고 말해요. 시간이 부족한데 그거 처음 들었었는데 딴 거 말해줄 시간이 안 되거든. 근데 세무 1급, 특히 세무 1급에서는 단기 발생분 회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서 특별하게 문제지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장부를 조회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가서 보고 단기 거면 취소. 근데 정기자 적혀 있으면 이것저것 보지 말고 정기라 가정하면 그냥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끝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죠?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과거에 대손 발생했던 채권이 어떤 계정 과목이었냐를 문제에서 확인해야 돼요. 받을 어음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미수금이었는지 외상 매출금이었는지. 왜 그걸 그 다음 확인하냐면 이 대손 충당금을 자기 짝지한테 모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채권 계정 과목이 꼭 적혀 있을 거예요. 과거에 대손 발생했던 게 외상 매출금이었는지 받을 어음이었는지 적혀 있는 이유는 대손 충당금 했을 때에 자기 짝지를 알려주려고 꼭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는 차변에 돈 받은 거. 돈 안 받았으면 지금 분개할 생각이 저도 없어요. 돈 받았으니까 분개하겠죠. 항상 돈 받은 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차변에 채권 개념 과목은 너무 많이 쓰세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런 거 많이 쓰셔서 돈 받은 거부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는데, 근데 문제 봤더니 대손세액 공제 받았대. 자, 매출했을 때 받아서 줄게요라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못 받았으니까 이거 안 내게 해주세요. 지우기 위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얘를 지금 다시 받았어요. 그럼 내야 될 거잖아. 그래서 다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자, 얘는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우린 나머지 100만 원만 이렇게 대손 충당금에 모아두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대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 그 일반 전표처럼 이런 거래 자료 입력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하면서 이 부속 서류 처리를 과거에 이렇게 매출했었고 이렇게 대손 처리했다 정보 줘놓고 이번에 얘를 회수했다라는 정보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쓰면서 이 회계 처리까지 시키는 걸로 세트로 나올 거니까 이것들도 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대손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우리 37페이지에는 뭐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건 제가 특별하게 계정 과목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대여 돈 빌려준 거죠. 대여금은 단기자 붙은 건 만기가 내년 아닌 거. 보호기한 종료로부터 1년이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내년이면 단기 대여금이에요. 자, 그리고 미수금은 그럼 어떨 때 쓰는 거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여신거래일 때 이때 쓰는 거죠. 자, 우리 그 카드 거래든 뭐든 전부 다 오늘 돈 안 들어오면 외상거래예요. 카드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신용카드면 팔았을 때는 우리는 외상거래죠. 그리고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을 때도 돈 바로 안 나가니까 외상거래가 되는데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또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크카드 한 번 정도 써보셨죠? 체크카드를 우리 법인 체크카드를 쓰면 연결되어 있는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구자에 돈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매출한 사람은 그날 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용카드와 똑같이 카드사 승인이 나고 들어와요. 그럼 매출자 입장은 외상거래가 되어버리는데 또 매입자 입장에서는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사항도 아무 말 없이 카드라고 적으면 신용카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체크카드다 직불카드다라고 하면 그 사항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미수금은 우리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닌 경우에 처리하는 거, 이거라고 미수금이라고 처리하죠. 자, 그리고 우리 선급금이라는 건 미리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자, 선수금하고 선급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선급금의 급자는 한문으로 줄급자예요. 선수금의 숫자는 받을 숫자고. 그럼 이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으면 아직 내 돈이니까 자산이고. 자, 여기서 선급금, 선수금을 헷갈리다가 안 헷갈리는 이제 실력이 되시면 그 다음 실수하는 게 거래처를 놓쳐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 쓰는 것도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재고자산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